낙태죄가 사라진 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임신 중지 사실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선 얼마 전 경찰이 발표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살펴보고 로스쿨 결혼 보충 제도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법조계 시각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 즉 낙태는 합법도 그렇다고 불법도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5년째 대체 입법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제도권 밖에 놓인 낙태법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신예림 기자가 낙태죄 입법 공백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 불거진 농구 선수 허웅 씨의 사생활 논란. 사건은 허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폭로전으로 번지며 두 번의 임신과 낙태 사실이 드러났고 비난의 화살은 허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도덕성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부터 낙태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36주 낙태 브이로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임신 9개월 차에 이뤄지는 중절 수술은 사실상 살인과 다름없다는 반응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낙태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 중절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아예 폐지가 아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2020년 말까지 법률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21대 국회에서도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은 채 시간만 흘러 결국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5년, 낙태죄가 폐지된 지 3년이 훌쩍 흐른 지금 처벌이 없어진 만큼 상황도 나아졌을까? 여성들은 여전히 혼자서 임신중절 수술병원을 수소문해야 하고 쉬쉬하는 분위기 속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며칠 되셨나요? 10주 정도요. 저희는 안 되세요. 소개밖에 안 해요, 지금. 수술이 된다는 병원을 어렵게 찾아도 수술 가능 시기와 가격은 제각각입니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만약에 10주면 100만 원이에요. 현금을 가져오시게 되면 10% DC라 90만 원이 돼요. 영양제를 비용 들어서 본인이 맞을 수도 있어요. 10만 원 내지 15만 원 선택이고요. 완전 초기면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도 가능한데 주수가 크거나 그러면은 한 100만 원까지도 소요되실 수 있어요. 결혼 안 하셨으면 저희가 현금 가격 안내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120만 원 정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가격은 10주에서 11주 사이엔 90만 원이고요. 11주에서 12주 사이엔 100만 원이에요. 임신 30주가 넘어도 암암리에 위험한 수술이 이뤄지고 수술비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병원 기록이 남을 것을 걱정하거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은 수술 대신 임신 중지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되는데 이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더라도 애당초 먹는 약은 불법이라 신고가 어렵고 혹시 모를 부작용도 오롯이 혼자 감내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제도가 없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료 현장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부도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국회가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또는 재생산권 이런 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근거 법률이 없어서 안전하고 저렴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항상 브로커들이 개입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불법적인 시술, 고비용 또는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르는 게 갑일 수도 있는 거죠. 더 저렴하게 하려다 보면은 불법 시술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의료진이 아닌 자에 의한 시술도 그런 건 없다라고 저희가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의료사고 위험부터 수술 부작용, 후유증까지 제도권 밖에 놓여 빚어지는 혼선, 그 피해는 태아와 임신부가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혜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이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지속하며 입법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낙태법은 여전히 여야가 모두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체 법안이 의결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낙태법 관련한 법조계와 여성계의 시각은 어떨까요?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결할 성평등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보좌진이 선택한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 관련 법안 중 상위에 오른 것은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었습니다. 이른바 국회 내 내부자라고 불리는 보좌진들이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주요 젠더 법안들로 꼽은 겁니다. 특히 이 중 낙태법은 여야 소속 보좌진들의 선택을 고루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여성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낙태죄 이슈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5년째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낙태죄. 헌재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며 그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고, 이후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는 2021년부터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또한 헌재는 낙태의 예외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의 임산부,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정신질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 보유, 강간, 중간간에 의한 임신, 혈족 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 논의를 못한 채 시한을 넘기면서 모든 낙태가 합법화된 상황. 이에 법조계에선 국회가 의료계 혼란을 막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서둘러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체 법안이 반드시 나와서, 왜냐하면 형법에 지금 현재 형법 전에 보시면은 낙태죄 부분이 헌법 불합치 결정 부분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법률적인 문헌 정리를 위해서라도 이건 꼭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빨리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대체 법안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같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어 연 변호사는 대체 법안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헌재의 결정문을 토대로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낙태죄 대체법안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문에서 이미 입법부에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당연히 대체 법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또 지금 이제 여성들의 기준이 모호하고 약물 낙태 등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에 같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한편 그간 임신 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외쳐온 여성계에선 낙태는 당사자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처벌은 후기 임신 중지를 전혀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며 정부의 시스템 구축 마련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10개 여성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형벌은 임신 중지를 줄이기는커녕 여성의 안전만 위협한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임신 후기에 이르기까지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정보,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임신 기간과 당사자의 상황, 사회 경제 등 여건에 따른 명확한 보건 의료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해야 하며 전국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제공 가능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약이나 수술을 통한 임신 중지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습니다. 각계에선 낙태처벌법을 손 놓은 국회에 대해 결은 달라도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낙태 가능 시기를 둘러싼 쟁점 외에도 전반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말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국은 낙태법을 두고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긴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이문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내 실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낙태와 관련해서는 관련 통계가 없어서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고요. 네, 우리나라 법률상 인공 임신 중절 시술인 낙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민감성이 좀 큰 사안이기도 하고 네.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또 이제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아직도 임신 중절 시도를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이제 입법 공백 상태다 보니까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 낙태죄 그리고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의 업무상 촉탁 낙태죄에 대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위헌이라고 판단은 하면서도 당장의 사회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켜 놨고요. 대신에 이제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주문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지금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태죄는 폐지된 상황이고요. 더 이상 이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법원에서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법이 제때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낙태죄 폐지 이후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신을 중단하려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임신 중절 시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체로서 신체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제 손상을 입는 경우에도 의료 서비스나 법 제도나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산모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그냥 구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시술 거부권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만약에 임신 중단을 희망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념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시술을 좀 거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확한 법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임신 중절에 시급한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유산 유도제를 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산 유도제는 일단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전문가의 안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의 건강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명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이 유산 유도제는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WHO에서도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 임신 중단 시술에 대해서만 규정을 할 뿐 약물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처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말고 약품으로 이제 임신 중단을 하기를 원하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위험성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입법 부재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단체나 종교계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낙태법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법조계 말씀을 드리기 네. 전에 이제 여성계와 종교계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도 여성의 생명권이나 건강권, 이제 침해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을 보건의료 체제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반면에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이제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다라는 시각을 견지를 해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법조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지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 이후에 후속 입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할 수 있는 주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임신 중절 시술을 허용을 했을 때 그 조건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 대선 토론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해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미국에서도 이 낙태죄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 최근 2022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는 원래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을 했었는데요. 네. 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이 판결을 폐기한 대신에 이제 주별로 낙태에 대한 제한을 자유롭게 좀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태이고요. 이 미국 주별로 정했을 때 한 14개 주까지는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제 7개 주 같은 경우에는 24주보다는 짧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낙태법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낙태죄 폐지 이후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 중단에 따른 법과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임신 중단이 의료 체계 안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체제를 이제 제도화하고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입법 공백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현재 임신 중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 현장은 정확한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개별 산모의 경우에는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또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또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인공 임신 중절과 같은 경우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좀 치부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공 임신 중절의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제한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공 임신 중절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불법이나 편법으로 빠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는 주수나 이제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여성이 빠르게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조금 더 완화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약물이 있다면 이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는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되짚어보고 로스쿨 결혼보충제도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설 양윤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이 경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다 나온 얘기지만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지난 7월 1일 서울역 시청역 인근에서 만 68세의 피의자가 운전하던 G80 차량이 역주행해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당시에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의하면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EDR 기록상에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이 조작된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이를 뒷받침했고 특히 운전자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 문양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결과를 좀 종합해서 운전자의 그 차량 결함 주장을 배척을 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 송치한 상황입니다. 네, 그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피고인의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일단 검찰이 기소하는 공소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수사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운전자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하나의 죄만 적용되고 이 피해 정도는 양형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에 따라 몫시적인 형량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상한선 자체는 5년의 금고로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또 이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데요. 다만 현재 65세 이상 운전자를 상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개인별 신체 나이도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연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운전 적성검사 종류를 확대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고령 운전자 차량의 안전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강화해서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로스쿨 결혼보충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변호사와 로스쿨 간 결혼보충제도 폐지를 두고 갈등 중이라는데 먼저 이 결혼보충제도 어떤 내용이죠? 일단 이 로스쿨 결혼보충제도란 이 로스쿨 재학생이 등록을 포기하거나 자퇴해서 이 로스쿨에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 총 입학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해에 이 신입생 모집
그 과정에서 이 결혼된 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 로스쿨에서 결혼이 10명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110명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혼 보충 제도는 지난 2010년 로스쿨 설립 당시에 각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다만 지난 14년간 로스쿨의 재정 문제와 지방 로스쿨의 학생수 부족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14년간 유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지방변회에서 이 토론회를 로스쿨 결혼보충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일단 올해는 로스쿨 결혼보충제도가 종료되는 시기이고 법무부도 결혼보충제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1일에 이 변호사회관에서 로스쿨 결혼보충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이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이 결혼보충제도가 아니라 재학생의 편입학이나 재입학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히 시행령을 통한 결혼보충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그 결혼보충제도가 재학생의 재수를 조장해서 로스쿨의 사회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내용 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논의가 건설적인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로스쿨 측에서도 일단 학술 대회를 통해서 결혼보충제도에 대해서 다뤘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나요? 일단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지속하기 위해서 결혼보충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결혼보충제도로 인해서 로스쿨의 재정 악화가 완화되고 있다는 의견과 시행령을 삭제하고 법률로 결혼보충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 편입학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변시 합격률의 경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그 로스쿨 결혼충원제도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일단 결혼보충제도는 201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로스쿨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14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법무부도 연장에 반대를 하고 있고 변호사단체도 위헌 논란과 로스쿨 입학 정원 증가로 인한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의 이유로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비롯한 대안적 제도로 로스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혼보충제도 자체는 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결혼보충제도 앞으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